김진경 선생님께서 미래교육의 방향과 2030 교육체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는데 1시간 반 강연 그리고 1시간 반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경 의장님 모실 때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인수에서 나눠드린 거는 작년에 10월 23, 4일이었나요?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 때 기조발제 내용입니다. 이 기조발제 내용은 작년에 1년 동안 이렇게 아마 여기까지 오는데 버전이 한 20, 30개 됩니다. 거의 책 한 권 분량 작업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온 거예요. 의견도 듣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 기조발제 내용에 정리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지금 산업 사회에서 지능정보사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성 속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대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의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전면적 개혁 국면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도 대부분은 과거에 이렇게 산업사회 민주화운동 연장선에서 반민주선의 인식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계획이 갈 수 있는 그것과 관련된 제도개혁 정도가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제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과거 산업사회의 반민주 패러다임에서의 그런 제도의 그런 수준에서 지금 가고 있고, 그것도 막 엄청난 저항을 겪은 거죠. 작년 1년 내내.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얼마 전에 성한용 기자인가 칼럼 쓴 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 더요. 지금이 유럽에서 과거에 대륙을 발견하고 무슨 천동설에서 이제 지동설로 이렇게 대세가 넘어오고 그런 시기의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실제로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 내부 역량의 준비 정도는 안 돼 있는 거죠. 잘.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큰 변화는 바깥에서 이렇게 변화처럼 이렇게 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가까운 내부에서의 변화를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깥에서 오는 모양의 이런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 속에서 살고 있죠. 살고 있는 이 근대 산업국가라는 게 어떤 국가고 어떤 사회체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근대 산업국가의 세계사에서 최초로 근대 산업국가가 출현한 게 언제인 것 같습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 절대왕정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출현한 근대 산업국가입니다. 근데 이 근대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막강한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왜 루이 14세의 절대왕정이 출현하게 되냐면은 그 직전에 자본주의의 최초의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제 그 내가를 키우고 막 성장하는 단계에서 대공황이 와서 상당한 이렇게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대공황이 왔냐면은 인구 감소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했거든요. 진짜 노예를 부리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아노동도 굉장히 심하고 옛날에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을 때인데 제일 충격적이고 감명 깊었던 게 이 양반이 런던 도서관에 자료를 계속 뒤져갖고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공장이 세워지고 이런 시기에 막 비참한 유아노동 자료를 막 나열을 하면서 기술을 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진짜 가슴 아프고 막 그랬는데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구 감소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인구 감소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독일에서 인구가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정도의 인구 감소는 그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의 인구 감소가 딱 3분의 1이 이제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의 인구 감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륙에 발견하면서 식민지 개척을 쭉 했는데 그 자본주의에서 하나의 꿈이었죠. 아, 저기에 가면은 그 소비 시장으로 넓어지고 또 막 거기서 뭐 금연이 이런 것도 막 태울 수 있고 그 노동력도 확보되고 그래서 이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를 식민지하고 나서 100년 사이에 인구의 90%가 죽었거든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인구 절벽 얘기하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본주의의 최초의 위기가 왔어요.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은 아, 인구야말로 국부를 늘리려면 근데 산업국가의 가장 핵심적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 국부를 늘리는 거거든요.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려야 돼요. 이런 인식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성을 중심에 두는 근대 산업국가 체제가 최초로 출현했는데 그게 루이 14세의 절대왕정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어떤 체제였냐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그러려면 굉장히 막강한 중앙집권적인 그런 국가 체제에 가능한 거죠.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그러면 이제 국가가 국민 한 사람 노동력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관리하려면은 우선 뭘 국가가 장악을 해야 돼요? 출산해야 되는 통제권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출산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제 중세에는 유럽에 공유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유지를 근거로 해서 유럽의 농촌에 여성 공동체들이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 공동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하면 이제 한의사인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식인이죠. 그 당시에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그 마을의 여성들한테 어려움이 처음에 너 그렇게 계속 애 많이 나면 지금도 어려운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무슨 모양의 풀이 있으니까 요거 따다가 계속 먹으면 너 그 출산을 그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는 여성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여성들을 제거한 게 마녀사냥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의 인구가 2천만이었었는데 한 60, 70년 동안 50만의 여성이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촌 공동체의 그러니까 이 출산 통제권을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그 여성들 중에서도 그 여성 공동체 리더인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다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가 출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렇게 갖고 와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 24의 절대왕정으로 가기 직전에는 그게 법률화되기 시작해요. 법률화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산부인과 의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남성들이 국가 입장에서 여성의 출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조산원은 여성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조산원이 만약에 어느 여성이 결혼 안 했는데 출산했는데 이렇게 몰래 아이를 어떻게 처분했다. 이걸 숨기면은 거의 사형을 시키는 그런 법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가 여성으로부터 출산 통제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폭력이 행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시점에서 페미니즘 논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나느냐. 근대 산업국가가 출현한 것 자체가 여성이 갖고 있던 출산 통제권을 국가가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뺏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근대 산업국가가 체제가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 그런 체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성 페미니즘 논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산업국가는 여성에 대한 대학살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출산 통제권을 국가가 장악하기 위해서. 전체 인구 2천만이었는데 7, 80년 동안이지만은 50만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폭력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근대 산업국가란 거는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경제성장률 무지 신경 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그런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근대국가, 산업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근대 산업국가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해요. 부는 기업은 이윤을 가져가고 노동자는 임금을 가져가는 통해서 부의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지만 근대 산업국가가 지속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봐요. 이른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이 근대국가의 대전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깨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대국가의 대전제가 뭡니까? 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리합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왜 노동력을 관리해요? 그거의 대전제는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근대산업화 체계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전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공지능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하던 노동을 거의 인공지능 자동으로 급속도로 대체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생산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노동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근대 산업국가의 대전제가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근대 산업 대전제는 생산에서 인간 시간 노동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대전제가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자동화를 측정하는 통계가 로봇 밀도라는 통계를 내요. 국가별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미국이 한 3.5배, 일본이 2.5배, 그 정도 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동화가 진전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산업사 일자리를 급속도로 자동 로봇이 대체해 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뭐가 깨져요? 산업사의 대전제가 또 깨집니다. 기업은 이윤을 가져가고 노동자는 임금을 가져가는 통해서 부의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지만 근대산업화 지속 가능한데 이 전제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은 이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산업사회 일자리는 계속 로봇이 대체해 가니까 임금을 통한 분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